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아시아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숨가쁘게 흘러왔던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금요일장 한 주의 마무리 아시아 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래도 장 막판을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모습이었고 중국과 일본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마감 지수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마감을 한 중국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상해 종합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 출발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0.38%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선전 성분지수 역시 흐름이 유사했는데요.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빠르게 성공을 하면서 0.59%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차이넥스트 지수 역시 이 초반에 약세를 보인 것과 달리 장 막판 들어서는 좋은 흐름 유지해주면서 0.38%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을 했고요. 홍콩 시장은 그중 제일 강했습니다. 1.77% 강세 보이면서 장 마감하는 하루였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일단 본토장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일단 본토에서는 전력망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이 이 3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이 외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기술과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이 목표를 확실히 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일부 기술주 섹터가 조금 강세 보이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2%대 업종지수가 상승 흐름 보였고요. 양조 업종도 오늘 시장에서는 0.7%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이제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국 에너지 선박의 안전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일부 외신에 따르면 이 한 벌크선이 중국 소유라는 신호를 송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오늘 중국장에서는 석유와 가스 관련주들이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시장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홍콩장에서는 은행이라든지 보험과 같은 이 금융주 섹터의 빨간불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QM 모델팀이 지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운용되고 있다는 일종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에서 알리바바가 또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3.48%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징동닷컴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 급등세를 보이면서 9%대 올라줬고요. 약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징동닷컴이 4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데다가 시티증권에서 징동 ADR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이 금 관련주들은 일제 약세 보였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장 막판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0.02%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니케이 지수는 0.62%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대만 가권 지수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0.22%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은 오늘 이 장 초반에는 약세 보였던 일본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0.6%대 정도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낸 가운데 히타치와 미쓰비시 상사만이 파란불을 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 최대 4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소프트뱅크 그룹 1.6%대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은 우리 시장 코스피 뉴욕 증시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급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지금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장 막판에 좀 말아 올리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수급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살펴보시면 이 개인이 2조 9천억 원대 매물을 순매수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장주들은 1% 정도 밀리면서 지금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0.9%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 이제 대표적인 K방산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에서도 7%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코스피의 타겟을 기존 6,5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지금의 시장은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고 일정 기간 이 변동성인 장세를 보인 이후에는 반등해서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가운데 장중 잠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3.4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기관이 4천억 원대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등 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고요. 이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코오롱 티슈진이나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일제히 강세 보였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 들어봤고요. 전반적인 시장 점검 다시 한번 해보고 전략도 자세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과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무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상대적으로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양회가 개막을 했고 이런 가운데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터지니까 중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양회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에서 5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낮춰 잡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 부분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반적인 양회 분위기도 함께 알려주시죠. 우선 제시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에서 5%,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과거에 5%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정 적자 목표 같은 경우는 4%로 그대로 제시를 했고, 뭐 1조 3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들, 그리고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미 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에 최우선 정책 과제는 제 생각에는 이 측면에서 투자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품질 발전으로 최우선 정책 과제가 격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조율과 그다음에 구조 개혁 등 그다음에 민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재상승, 리플레이션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경쟁 억제에 관한 또 관심이 다시 한번 주목적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양회에서 좀 이례적으로 내부 경쟁, 엔타이 인볼루션 억제에 관련해서 이제 그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부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핵심 정책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단기 부양책으로 팍 늘린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장적인 구조로 이제 과제로 이제 정의되면서 향후 이제 그 2 년에서 3년 정도 더 길게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체 보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구환신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2026 년에는 이제 그 규모가 약간은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정책 과제들 그다음에 주요 그 항목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과거에 이제 NDRC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보고서에 주요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물가 재상승,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이제 명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볼루션 과잉 경쟁에 대해서 강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산 능력에 대한 규제라든가 왜냐하면 과잉 생산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가격 규제의 정책 도구가 굉장히 활용될 것이다라 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홍콩에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신산업이 뭐 직접 회로라든가 그린 수소,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AI, 바이오테크, 차세대 신에너지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좋게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IPO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다만 막상 이제 본토주라든가 아니면 홍콩주 어떤 식으로 미리 접근을 한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그 이커머스 업종이 많이 몰려 있는 홍콩주보다는 지금 발표 내용으로 봐서는 제 생각엔 본토주에 있는 테크 기업들로 인제 아니면 AI 관련된 기업들로 투자하시는 게 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수소, AI, 바이오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홍콩보다는 본토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이틀 전에 급락했다가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그래도 보합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지수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럼에도 7,000포인트까지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무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10% 14% 떨어졌다가 다시 10% 상승.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인제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경제가 5 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아시아 국가보다 하락폭이 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긴 하지만 다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려왔던 조정을 외부적인 요소에서 맞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반도체 섹터에 대한 펀더멘털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주식에 쏟아졌던 관심들이 실제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호주무르 해협에 대한 봉쇄로 인해서 원유 가격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인제 그 오일 전반적으로 인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리스크로 조심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향후 박스권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움직이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지속적인 강세 그리고 한국의 이익 전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조정은 있었고 특히 오늘 어떻게 보면 오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오후에 지수 측면에서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하셨고요. 유가 전망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6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80달러 선을 넘어섰고 10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 더욱더 난감한 게 미국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 행정부도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가가 60달러 굉장히 저점 측면에서 올라 가지고 지금 80 정도로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매크로 측면에서는 인제 이란과 미국의 분쟁이 세계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정책 금리에 유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경제적 영향이 아마 유가가 배럴당 80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현재 업데이트된 전망을 적용하면 세계 인플레이션의 0.2% 상승, 유가가 만약에 100%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면 100달러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 세계 성장률이 0.1% 정도 하락한다고 인제 분석이 나왔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성장률 같은 것들이 더 둔화될 거기 때문에 향후 인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 진짜 그 중동에서 진행 상황 같은 걸 지켜보시고 유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중동에서 발생했던 분쟁이 있었을 때마다 그 향후에 S&P 500 기준으로 그 연을 보면 한 6 개월 정도 이후를 보면 대부분 다 상승을 마감했기 때문에 요번의 사태도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가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전쟁 장기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워낙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도가 높다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국에서 이 회사들에게 연료 수출을 전격 중단해라, 이런 또 주문을 내놨다고 하던데, 이런 전반적인 원유 공급 불안이 중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비축량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도 이제 그 해협을 통화하는데 중국 선박이나 이렇게 되면 신호를 보내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딴 나라보다 공급망 측면에서 적다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요. 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란 쪽에서 문 자금이 이제 지금 5%에서 16% 정도 의존도가 늘긴 했었는데, 다른 국가로서의 또 인제 그 석유 같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물론 석유의 수입량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만 인제 뭐 지금 유조선이나 아니면 혹시나 이란이 주변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한 번이라도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LNG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타격이 실제 가격에 큰 무리를, 이제 굉장히 급등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원 확보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제 디젤이나 휘발유 수출을 딴 국가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건 당연히 보호하고 그 비축량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유사들도 정부의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하고, 그래서 지금 확보 물량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물량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큰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자, 숨가빴던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금요일 시장,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열릴 또 미국 시장도 궁금해집니다. 연준의 행보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우선 굉장히 단기간 측면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나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란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 기존의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보를 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혹시 장기화되고 조기에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금리 인하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리 다른 고용 지표라든가 다른 데이터들, CPI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유보하는 확률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막상 이제 다른 저희가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지금은 굉장히 물가가 높은 시기라서 금리 인하 카드가 쉽진 않겠지만, 다만 만약에 전쟁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고 발생했을 때는 실제로 전쟁을 실제 경제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뭐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더 굉장히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 카드도 그런 측면에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서희 캐스터와 함께 중국 기업 이슈들, 글로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업계
업계에 또 다른 빅뉴스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뉴스인가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인 덴소가 반도체 제조업체 로움을 최대 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이 덴소는 도요타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핵심 계열사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로움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요.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의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성차와 부품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인수 제안도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TSMC와 같이 첨단 공정을 하진 못하지만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분야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도 나도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도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맞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관한 소식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이 흐름을 타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모든 브랜드와 제품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중국의 스마트폰 하면 이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격이 쌀 것 같은,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화웨이도 그렇고 네. 샤오미도 아. 그렇고 다 가격이 낮은 걸로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네, 그런데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의 강한 무기였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지면 아무도 안 쓸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는데 사실 중국에서 애플의 판매량은 이미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던 이 전자제품이 애플의 아이폰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원래 중국에서 덜 팔렸었는데 그 애플의 아이폰 그 새로운 모델 주황색 배경으로 생긴 그 아이폰이 중국에서 그렇게 잘 팔렸다고 중국 분들이 네. 주황색을 약간 그 돈의 상징, 부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색, 맞습니다. 네, 맞나요? 저희 맞습니다. 이 네. 빨간색, 주황색 이런 뭔가 맞아요. 다운빛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애플의 아이폰이 조금씩 치고 올라갔는데 중국산 뭐 브랜드도 만만치 않게 좋으니까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또 배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야말로 뭐 세계 넘버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이 이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이번엔 인공지능 활용을 더 확대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CATL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정위춘이 이 중국 양회기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AI 기반의 연구개발 투자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네. 이 배터리에 AI를 응용한다면 이게 무슨 연관이지? 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 사실.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게 최근 중국에서는 사실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 이 태양광까지 묶어서 신삼양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밀어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를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3대 수출품으로서 더 밀어주겠다라면서 이제 밀고 있는 건데요. 이 세 산업의 연간 수출 규모만 해도 약 1조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27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CATL은 이런 성장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리튬 광산부터 소재, 배터리 생산, 재활용까지 이런 공급망 생태계 전체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AI까지 활용해서 배터리 연구 개발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갖는 걸로 보입니다. 네, 신삼양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딥시크 소식인데, 아니 딥시크 신모델 왜 공개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언제 그러니까요. 나옵니까? 네, 이게 네. 사실 춘절 연휴 기간에 나온다는 소식이 좀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춘절 연휴 기간에 딥시크 쇼크가 맞아요,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좀 기대가 되나 했는데 사실 이미 사용자 수로만 보면 네. 쇼크가 온 걸로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이 차세대 AI 모델 V4가 공개가 예고가 된 상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AI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보다
개발자나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 AI 모델을 계속해서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성능이 비슷한데 한쪽은 택시 요금이고 한쪽은 버스 요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버스를 탈 수밖에 없겠죠. 계속 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올해 2월 들어서는 중국 AI 모델 사용량이 이미 미국 모델을 넘어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토큰의 가격도 이제는 AI 모델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서희캐스도 중국 AI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저 네. 이미지를 만드는 그 네. 모델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많이 사용해봤어요. 잘 네. 좋던가요? 미국 거에 비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를 쓰고는 있는데 네. 항상 가격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가성비가 좀 좋은 것 네. 같다라고 보시는군요. 딥시크가 나오면 또다시 좀 쇼크가 나오면서 우리 서희캐스터와 같이 가성비를 따지는 또 구독자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지도 또 궁금해지네요. 자, 딥시크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앞서서 이제 애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예상보다 좀 잘 팔리다 보니까 협력사들도 약간 한바구음을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 애플의 주요 부품 협력사로 알려진 대만의 폭스콘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년 시무식에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올해는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핵심 배경으로는 AI 서버 사업 성장이 꼽혔습니다. 폭스콘은 주요 고객들과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제품 도입 과정까지 깊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서버 주문 그리고 출하량이 더 늘어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커질수록 이를 돌리기 위한 AI 서버 수요도 당연히 급증하기 마련이겠죠.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서버 매출이 연평균 20%에서 30%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만큼 이 스마트폰과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도 예상보다 견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의 한 해 성장률은 앞으로 또 어떨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AI 관련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정말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네요. 자, 지금까지 서희캐스터와 함께 중국 글로벌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시아 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잘 보내셨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